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어제 28일 자신의 캠프 선대위원장에 이분을 보수 책사라고 그러죠. 자칭 타칭 보수 책사라고 부릅니다. 그 윤여준을 영입했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를 영입한 것은 장담하건대 윤여준의 책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수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이재명의 의도입니다. 30%대 이 중후반에 묶여있는 자신의 지지도를 확장하겠다는 보관인데 과연 그게 얼마나 통할까요? 얼마 전 이재명이 조갑제와 정규제 등과 저녁밥을 먹은 것도 뉴스가 됐죠. 작년 10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윤여준과 점심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작년 11월 27일에는 이석연을 만난 것이 또 언론을 탔죠. 이석연과 만나 식사를 했는데 이재명은 이처럼 꾸준히 보수 쪽 인사를 회유해 왔습니다. 어쨌든 일극체제 정당답게 일찌감치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은 윤여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사실 상임선대위원장이 캠프를 총지휘를 하는 사령관이죠. 글쎄요, 윤여준이 과연 사령관 역할을 할까요? 그 전날인 27일, 그리고 이틀 전에는 역대 최고 득표율인 89.77%로 지금 현재는 여야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1당입니다. 제1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전 채비를 완전히 갖춘 것이 됐습니다. 어쨌든 90% 가까운 득표율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 이미 민주당은 비민주적 지배체제의 정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한 셈이 됐습니다. 작년 40 총선 때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으로 만든 작품이죠. 일극체제. 과연 국민의힘에서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가 그런 식의 공천을 했다면 누군가 고소고발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 비명행사 공천은 아무도 고소도 하지 않고 고발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목숨을 바치던 이들이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이재명은 권력을 잡는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어제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역대 대통령들이 묘에 참배를 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대전 현충원에 있으니까 아마 서울 현충원에 있는 대통령 묘는 모두 다 참배를 한 겁니다. 과거 다른 민주당 후보들처럼 김대중 묘만 참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대중뿐 아니라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묘에도 참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기자들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께 이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맡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 이재명은 느닷없이 보수 책사라는 윤여준을 영입한 게 멋지겠던지 윤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윤여준은 2002년 대선 전에는 여장 당시 한나라당 총재를 도왔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안철수의 정치적 후계인 노릇도 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여야를 넘나드는 책사로 활동을 했는데 그의 전략이 솔직히 말씀드려 선거판에 통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윤여준 선생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윤여준 선생의 책략이 먹히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보수 쪽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27일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투표. 그러니까 이틀 전과 어제 그 2차 투표가 벌어졌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2차 경선 결과는 오늘 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50% 압도적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한 1, 2위 득표자가 결선 무대에 올라 맞붙은 뒤에 다음 달 5월 3일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날인 어제 후보들은 각자 자신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오전 정책 발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2030들이 관심은 일자리에 있는데 지금 수출 5대 강국 같은 국가의 거대 지표에 관한 목표가 뭐게 될까요?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서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는 공언도 했습니다. 그 다음 안철수 후보, 대전 현충원에서 서해 수호 영웅들 묘소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해병대 최상병, 이 최수근 상병 묘소도 참배를 했습니다. 한동훈은 아산 현충사를 참배한 뒤에 국방정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그가 국방정책을 알기는 할까요? 또 대전시당에서 당원들과 만난 다음에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는 등 충청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홍준표는 어제 오전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주항회에서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홍 후보는 오후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했습니다. 보수 후보의 다른 한 축이 또 있죠.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 한덕수 대행은 이르면 5월 1일, 늦어도 5월 2일에는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권한대행을 내려놓고 대선에 나서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방송에서 한덕수가 출사표를 낸 뒤에 승리하는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출사표를 내기 전에 관세 진정에 있어서 한미 협상을 어느 정도 타결할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국민의힘 후보와의 조건 없는 단일화, 그 단일화를 하는데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마라. 조건 없는 단일화. 그리고 마지막 조건으로 이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을 마무리하고 물러난다는 약속을 할 것. 한 대행은 오는 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존 페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납니다. 미국은 육군 장관, 해군 장관, 공군 장관이 있죠. 그 존 페란 장관을 왜 만나는 걸 봤더니 존 페란 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한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선업과 해양안보협력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덕수 대행이 한미 통상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서 이 펠란 장관과 집결한 이후에 그 다음날 사퇴하는 것으로 D-Day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덕수 대행은 한미 통상 협상을 어느 정도 매듭지은 다음에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단추는 비교적 잘 꿰인 셈이죠. 이와 관련해서 한 대행을 보좌해온 손영택 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어제 28일 먼저 사임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사임을 하면 곧바로 대선 캠프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캠프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든 언론에 나온 한덕수 측근의 말도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공직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이 5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있을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목, 금, 토 그 사이에 한덕수 대행이 자기 일이 대표적으로 한미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임을 할 것으로 안다. 이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대행은 애초 이번 주 28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한 뒤에 30일 사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대미 통상협상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번 주 후반으로 사퇴 시점을 늦추게 된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5월 1일 목요일날 사임을 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입니다. 어떻든 한덕수 대행은 사임하면 곧장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선 출마는 거의 확정적이 됐습니다. 그 무렵인 5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두 사람이 또 경쟁을 해서 한 명으로 결정이 되죠.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 최종 후보, 거기에다가 개혁신당의 이준석, 또 새미래민주당 이낙연과도
반 이재명 빅텐트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 개헌이 공동 정책이 되겠지만 과연 그 빅텐트가 이재명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컨대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했을 때 그를 지지했던 표, 그래 이준석의 표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에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한덕수 캠프의 선거 전략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경제, 하나는 통합. 그러고 보니 이재명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그 슬로건이죠. 진짜 대한민국.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캠프를 만드는 관계자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념, 진영을 떠나 국가 발전과 안정을 원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할 것이다. 이념을 떠나서 모든 세력을 통합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더 이상 국민이 정치 걱정을 하지 않도록 모든 갈등을 녹여내는 화합의 용광로 캠프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한덕수 역시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통합이니 화합이니 하는 두루뭉술을 하고 추상적인 단어로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덕수 캠프 선발 대원격인 손영태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공식 직책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죠.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은 아직 손 실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 대행의 대선을 돕기 위해 총리실 다른 참모들도 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국민의힘 최종 주자와 우선 단일화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에 각 주자들은 콘클라베식 담판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황을 뽑는 그 자체 행사를 콘클라베라고 그러죠. 문을 꽉 끌어닫고 합의가 되면 이제 흰 연기를 올립니다. 그 콘클라베식 담판을 말하기도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1대1 여론조사로 후보를 단일화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 단일화에 찬성하는 후보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후보 단일화는 엄청난 컨벤션 효과를 부를 거며 이재명을 꺾을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28일 한덕수 대행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돌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대선 출마 질문에는 이번에도 노 코멘트로 일관을 하면서 연이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에 지금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통상 전문가라는 이미지 메이킹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나온 한덕수 대행의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한 대행과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는 4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있었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그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책정을 했다가 90일간 유예를 한 것을 충격요법, 쇼크 테라피, 충격요법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자동차와 철강 부분 관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미협상에서 다루어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관세 장벽. 한덕수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의 제약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을 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해야 합니까? 그 구글을 위해서 우리 안보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다 공개를 하라 이 얘기입니까? 구글에 다 제공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군사시설부터 시작해서 국가 중요 시설의 위치, 장소 이런 데 대해서 말입니다. 과연 미국은 한국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국 군사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미국산 제품을 더 사거나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와 관련해서 알래스카 LNG를 언급했습니다. 알래스카에 1300km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플랜트를 건설해서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기업들이 검토를 했는데 다들 망설였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 미국이 요구하는 조선 이 협력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은 미국의 조선산업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대행이 한미 통상 협상의 여러 문제를 지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행은 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렇게 받았습니다. 미군의 주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은 어떤 문제든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글쎄요, 이 미군 주둔이 우리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트럼프에게 누군가 설득을 해야만 합니다. 트럼프는 그런 데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트럼프 일기 때 보여주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를 바라고 있으나 그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당장은 미국과의 재앙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24일 권한대행이 복귀한 후에 국내 언론과는 일체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 이어 이번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리더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두 매체 모두 영국의 경제지들입니다. 이를 두고 한 대행의 정치적 행보에 비판적인 일부 국내 언론 대신에 통상 외교에 초점을 맞춘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떻든 이번 주말에 한덕수 대행이 사임을 하면 소수 정예로 이른바 열린 캠프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린 캠프. 금주 중에 총리실 세 실장 가운데 이미 사표를 쓴 비서실장 외에도 공보실장, 정무실장은 일괄사직합니다. 결국 3실장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작업에 대응을 하고 동시에 한 대행을 지지하는 원로들과 외곽 단체의 문을 활짝 여는 열린 캠프 구성을 시도합니다. 한 대행 측은 처음 말이 나왔던 1년 관리형 대통령 모델과는 달리, 그러니까 1년 안에 개헌을 다 하고 7.6공화국을 출범시킨 다음에 물러나겠다. 바로 이 모델과는 달리 조금 길게 보아서 3년 임기 단축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짧으면 짧을수록 대중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죠. 어떻든 1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한덕수 대행 측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없던 형태의 캠프가 꾸려질 수 있다. 굉장히 작은 캠프이자 동시에 아주 큰 캠프일 수 있다. 말하자면 초기부터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대선 캠프 구성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실 3실장이 중심이 된 소규모 캠프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영택 비서실장은 이날 사표를 이미 썼습니다. 그리고 김수혜 공보실장과 박경은 정무실장도 거의 99% 사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실장 외에 4, 5명 정도 되는 이 총리실 어공도, 그러니까 한덕수가 총리가 되면서 공문으로 따라 들어갔던 이 한덕수의 참모들도 캠프에 참여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지금 정치판의 관심은 모두 대부분에 쏠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하고 그날 오후 2시에 이어 24일에는 관례를 깨고 두 번째 심리를 여는 등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상고 기각이 대법원이
뜻이었다면, 아니 그래도 괜찮다, 뭐 상고기가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랬다면 굳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돌릴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결과가 어느 쪽이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를 얻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원심을 파기하고 이재명의 비선거권 박탈령을 확정하는 파기 재판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 2개월간 피고인이 원하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에 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선거권 박탈령을 선고한 것을 1심에서 그랬죠. 그 비선거권 박탈령을 선고한 것을 2심 법원에서 별다른 심리도 없이 전부 무죄로 번복한 것에 많은 법조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사법부 인공지능 AI위원회 출범식 참석까지 취소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법원 내 AI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수 등 여러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대법원이 몇 달 전부터 공들이 준비한 행사에서 대법원장 참석은 아주 당연시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측에서 외부 인사들이 오는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알려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의날 기념식에도 장님과 달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처럼 공개 행사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 인사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재판장을 맡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외부 일정은 올 스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들었다.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바깥 인사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한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직권으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일주일 사이에 2차례나 합의 기일을 진행하자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에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급발진해 정치적 오해를 산다.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는 것이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상욱의 영입을 위한 접촉을 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더군요. 김상욱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문자가 돌아 맨 앞에서 공격을 했죠. 언론에 나온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내 여러 의원이 김상욱을 만나 입장을 듣고 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이 민주당으로 온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른 민주당 인사의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국면에서 김상욱의 영입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상욱이 과연 보수 인사인가요?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김상욱은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탈당 권유까지 했습니다. 김상욱은 오히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제명을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제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취를 고민하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런 자를 국민 추천자로 공천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자가 나온 울산 남구는 바로 제 고향입니다. 국민 추천제가 시작이 됐을 때 국민의힘 당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혹시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김상욱이라는 부산대 로스쿨 출신이라 그러죠. 젊은 변호사가 의외로 국회의원이 됐길래 저는 나름대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김상욱의 행보는 제 생각과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